코엇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고전적 기법들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기술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는 전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분석 상황 안에서 환자가 아동기에 좌절했던 발달 과정을 재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분석가는 이러한 전이들을 무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전이들이 분석가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분석가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자기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환자가 정지된 발달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야 한다. 코엇의 임상적 접근은 위니카 벨렌트의 접근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코웃의 기술적인 혁신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분석 상황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기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혁신은 어떤 면에서는 코웃 혼자의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엔나에 있었던 코웃의 최초의 분석가인 아이콘이라는 분이 개발했던 어떤 기법들이에요. 이 기법이 한쪽에서는 현대정신 분석의 스파티니스 쪽으로 흘러가고 또 한쪽으로서는 코웃 쪽으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애적 전이를 잘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콘이라는 비엔나에 있었던 정신분석가는 주로 일탈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가이지만 또한 교육자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쓴 일탈 청소년이라는 책, 웨이워드 유스라는 책의 서문을 프로이드가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분은 인정받은 분인데 공교롭게도 스파티니스가 1940년대쯤에 베를린에 유학을 갔어요. 그쪽에서 메디칼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은 정확치 않지만 아이콘으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 정신분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 정도가 스파틴스하고 아이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코웃에 대해서는 코웃이 유럽에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오기 이전에 최초의 분석을 아이콘에게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분이 이해했던 전의 어떤 자기애적 전의를 그대로 승계한 게 미국에서 이 두 사람에게 의해서 발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파틴스는 정신분석가로서 졸업을 못했지만 정신분석을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이에요. 그 뉴욕에서 정신분석 과정을 다 마치고 슈퍼비전 마치고 분석도 다 시간 다 채웠는데도 이분이 고집했던 것은 스키조프리냐 그 당시로는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정신분석적 환자들 임상 케이스로 해서 계속 졸업을 하려고 케이스를 가져오니까 그 당시에 교수진에서는 이분을 졸업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은 메디컬 닥터였기 때문에 메디컬 닥터로서 환자들 얼마든지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신분석 훈련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메디컬 닥터지만 정신분석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프랑스에 있었던 주이시 청소년들 돌보는 그 센터에서 슈퍼바이싱 사이카이트리스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돼요.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과 의사이긴 한데 그 당시에 소셜 워커들이 주로 이분들을 그 센터에 오시는 분들, 센터에 있는 분들을 돌보았는데 청소년들이니까 굉장히 보드라인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사이카틱한 부분도 이런 사이카틱한 측면을 보이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젊은이들을 돕는 이 소셜 워커들을 이분들을 슈퍼비전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현대 정신분석을 개발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엔나에서 이런 일탈 청소년들을 돌보던 아이콘의 그 기능을 미국에 와서 이분은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코웃은
이분이 뉴욕에 잠깐 머물고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 있는 정신분석 연구소에 처음에는 입학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분도 또 유럽에서 온 여러 연구가 있으니까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입학을 해서 그쪽에서 정통 프로이디안 이론을 강의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통 정신분석 쪽에 공부하고 가르치던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정신분석 학계 내에서의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분석가 협회 그리고 세계 정신분석가 협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1970년대쯤 오면서 이분이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이론을 아마 이분이 최초의 자기 독자적인 책을 낸 게 1971년쯤 된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분석인가 하는 책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의 독특한 책을 내셨어요. 자기의 저서들을 내서 자기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자아심리학 쪽의 이론, 클래시컬한 이론 쪽으로 책을 냈다가 나중엔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으로 처음에 낸 게 자기의 분석이란 책인데 Analysis of the Self라는 책을 냈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낸 게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Analysis of the Self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첫 번째 책하고 두 번째 책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여요. 두 번째 책에서는 자기의 독자성이 훨씬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애적 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보강이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온 책이 이게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게 How Does Analysis Cure라는 책은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편집해서 낸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독자성은 초기에는 자아심리학자 입장에서 자기 이론을 정립을 하다가 점차 독립을 자기 독립적인 이론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큰 기여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코웃을 평하시는 분이 큰 기여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분이 자기 이론이 그 이전의 이론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 이전에 자아심리학이나 혹은 다른 대상관계 이론이나 다른 쪽의 이론을 거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마치 이 자기심리학 자체가 완전하게 새로운 정신분석이 돼서 그 이전의 이론들하고 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낸 게 정신분석 학계에서는 상당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그 거부 반응은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한 측면을 셀프라는 측면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큰 기여를 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걸 확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하는 그런 지나친 부분 때문에 이분이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요. 현대정신분석을 우리 공부하는데 현대정신분석을 공부하는 것하고 여기 셀프 사이칼러지 쪽에서 코웃이 얘기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코웃의 이론이 코웃 당시의 이론과 코웃의 후계자들의 이론이 또 많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접하는 코웃의 자기심리학은 코웃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이론인데 그 부분이 코웃의 당초의 이론과 많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웃은 공감을 얘기했지만 엠퍼티만 가지고 치료가 된다고 보질 않았고 인사이트, 통찰, 해석을 이분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어쩌면 공감 쪽에 너무 치우치고 이 통찰이나 해석적인 측면을 조금 더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발견된다고 관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코우스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좌절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optimal frustration 적절한 좌절이 임상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공감을 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공감의 실패가 일어나고 그 공감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좌절과 좌절로부터의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이분이 쓴 용어가 transmuting internalization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transmuting internalization이라는 용어는 변혁적 내면화 뭐 이런 개념인데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인터널라이제이션하고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내면화 한다는데 내면화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석가를 내면화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굿 아브젝트를 어떤 면에서 올 굿 아브젝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굿 아브젝트 그러니까 셀프 아브젝트를 여기서 셀프 아브젝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굿 아브젝트죠. 이 굿 아브젝트가 우리가 내면화돼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셀프 아브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 이러한 내면화된 좋은 대상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프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코웃은 놓치지 않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적절한 프러스트레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이 어그레션을 결국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그 어그레션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공감의 실패가 일어나고 이분의 내담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빌트인 어떤 좌절이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하는 세팅 자체가 이분들은 무조건 경계를 허물고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돼달라고 그러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하지만 이분이 45분이나 50분 세션이요. 50분 세션 되면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것부터 좌절이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 싫으면 엄마 어디 못 가게 붙잡을 수 있는데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 힘드니까 그냥 돈 내지 말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분석가들이 치료비가 부담이 되시면 일주일에 3번 오던 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면 어떨까요? 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좌절이 생기다니. 그러니까 충분한 공감만 가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셀프가 응집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데 코우세 후계자들 중에는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개념보다 optimal response가 있는 상담자 쪽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공감해주고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느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은 코웃이 봤던 어쩌면 optimal frustration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심리학을 공부한 분 중에 코웃의 오리지널 본래의 코웃의 자기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은 많지 않고 그 후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그래 상당히 내용이 변화된 내용의 변질된 내용의 자기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가게 되면 좌절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프러스트레이션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지지적인 치료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게 아니고 상담자가 계속 그냥 안아주고 컨테인해주고 이것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는 만족해야지만 성장은 안 되는 거죠. 그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어그레션을 중심으로 이론 구성을 하면서
이 어그레션이 잘 언어화되도록 도와주는 기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정신분석은 처음부터 어그레션 중심의 치료 기법이 발달하면서 코웃의 코웃 초기의 코웃은 상당히 비슷했는데 코웃의 후기자들이 추구하는 자기심리학 중에는 현대정신분석의 어떤 기법과 많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점에서 코웃의 원래 코웃이 봤던 어떤 통찰이나 그리고 그 이론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자기심리학과 그리고 현대정신분석 스파틴스의 이론과 그 후계자의 이론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